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전 시가의 갈래 중에서 고려 가요를 공부하도록 합시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서경 별곡과 가시리를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근데 서경 별곡과 가시리는 바로 고려 가요라는 고전 시가의 갈래에 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리 한번 이 갈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들어가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고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고전 시가나 뭐 고전 산문 같은 고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갈래를 공부하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수능이나 이런 데 나오는 가지수는 좀 정해져 있는 편이고, 왜냐면 고전 작품은 이제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정해져 있는 편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그래 또 생소한 작품이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갈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고려 가요라는 장르를 안다면, 또 그리고 향가라는 또 갈래를 안다면, 또 시조라는 갈래를 안다면, 뭐 가사라는 갈래를 안다면, 뭐 이런 식으로 뭐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갈래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고전 작품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다면 현대 작품은 어떨까요? 현대시나 현대 소설 같은 현대 작품은요, 바로 문학사를 아는 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배우게 될 소설가 구보시의 일이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그 배경 속에서 모더니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구나라고 하는 1930년대 나왔던 모더니즘 에 대한 이제 그런 문학사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설을 다 모르더라도 1930년대라는 그 문학사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고전은 좀 갈래에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되고, 현대 소설이나 현대시를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문학사에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면은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서경별곡과 가시리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 고전 시가의 갈래 중에서 이제 서경별곡과 가시리는 고려 가요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려 가요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자, 그럼 다시 깨끗한 화면으로 돌아와서 다 지워버렸어요. 자, 그럼 볼까요? 이제 고려 가요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고려 가요라고 하는 명칭을 보니까 우리가 이 고려 가요는 언제 그 갈래라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언제 만들어진 고전 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불리어진 시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고려 가요라고 명칭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기가 앞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고려 가요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 좋겠죠. 고려 가요의 시기를 가지고 왔는데, 자, 고려 가요가 불리었던 시기를 보신다면, 자, 통일신라가 지나가고 고려가 건국이 되었죠. 그리고 조선이 건국되기 전까지 요 고려 시대 때 전반적으로 불렸던 시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중간에 보시면 몽골의 침략도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무신 정권이 들어서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포괄해서 이 전체적인 시기를 전부 다 요렇게 포괄해서 고려 시대 전반에 걸쳐서 불렸던 노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위에다가 이렇게 다 필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불렸구나. 그래서 여기 시기가 전부 이렇게 정해져 있구나. 그래서 고려 시대라는 시기 속에서 고려 가요가 불리어졌구나라는 것을 하나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명칭을 볼까요? 명칭은 이렇게 여러 개로 불리어진답니다. 처음에 소교라는 게 나왔죠? 소교라고도 하고요. 역시 고려시대 때 불렸던 소교니까 고려 소교라고도 한답니다. 소교라는 것은 바로 이제 속자가 속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바로 속된 노래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조금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다. 약간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요가 노래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요라고도 부르는데 여자가 바로 뭐냐? 여기 고려가요 서 있죠? 그래서 바로 고려의 노래를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고려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려의 노래라고 해서 여기 있죠? 여여 그리고 노래가 요예요. 그래서 고려의 노래라서 여요라고도 부른답니다. 또 그리고 장가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장가라고 했을 때 장자는 바로 길장자거든요. 롱 길다고. 그래서 노래가 긴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짧은 노래는 뭘까요? 바로 시조가 되겠죠. 시조는 짧은 노래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시조에 비해서 길기 때문에 고려 가요는 장가라고도 불려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되겠죠. 뭐 고려 가요라고도 하지만 소교라고도 하기도 하고 고려 소교라고도 하고 여요라고도 하고 장가라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딱 이것은 고려 가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개념을 볼게요. 자, 고려시대 때 주로라고 얘기를 했죠? 주로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인 시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평민들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뭐 이런 문화작품 같은 것도 그렇고 국어의 그 전반적인 것들을 전부 공부를 할 때 이게 귀납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귀납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고려시대 때 불렸던 민요적인 느낌의 그런 시가들을 다 모아봤더니 고려시대 때 불렸던 이런 것들을 다 모아봤더니 전체적으로 고려 가요라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지 아닌 것들도 일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포용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냥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주로 평민들이 불렀던 민요적인 시가인 거죠.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사대부가 쓰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평민이 썼어요. 자, 사대부가 쓰기도 했던 건 뭐냐? 바로 정서라는 사람이 썼던 정과정이라는 작품이 있답니다. 정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시면 다 나오죠? 고려 인종 때 문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진짜. 문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 관리였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관리가 이렇게 쓰기도 했다. 그래서 유배돼갖고 지은 노래가 이제 우리가 정과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부분이 이제 민중이 썼을 뿐이지 이렇게 사대부가 쓰기도 했다라는 거 예외가 있기도 하다.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작자를 알 수가 없겠죠. 왜냐면 당시 이제 평민들이 불렀을 거고 아무래도 이제 기록에도 많이 남아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작자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려시대 때 평민들이 주로 불렀던 민요적인 시가는 바로 고려 가요지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사대부들이 불렀던 노래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중기 이후부터 조선 초기까지 귀족과 사대부들이 즐기던 시가는 바로 경기체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건 평민들이 불렀고 요거는 주로 이제 중기 이후부터는 귀족과 사대부들이 불렀던 노래구나. 경기체가는. 그러면 보시면 이제 특징을 볼게요. 자,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면 평민들이 불렀으니까요. 평민들이 불렀으니까 어려운 막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영군 지정, 뭐 강호 한정, 막 어려운 거 못하죠. 막 유교적인 원리 막 이런 거 설명 못해요. 머리 아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평민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뭐겠어요? 바로 남녀 간의 사랑, 그죠? 이별,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노래 부르는 게 훨씬 더 쉽겠죠. 그리고 삶의 애환,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 막 이런 거. 자, 그런 것들 평민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감정을 표현을 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평민들이 불렀으니까 어려운 막 그런 고사성어, 한자, 그리고 어려운 막 그런 유교 윤리 이런 것들을 부를 수는 없었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인 특징을 보신다면, 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암기할 때 3분 후라고 이렇게 암기를 많이 하죠. 3분 후가 무엇이냐? 자,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징을 암기하는 방식이랍니다. 3분 후, 자, 3은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3음보가 기본 음보라는 거예요. 음보가 뭘까요? 음의 걸음을 음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시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가시리의 한 구절을 가지고 설명해 본다면 가시리 띄고 가시리가 띄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가시리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죠.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불러요. 가시리 있고 이렇게 이어서 안 하잖아. 그치? 그리고 가시리 있고 이러지도 않잖아요. 그죠? 보통 평범하게 해보세요. 어떻게 불러요? 바로 가시리 있고 이렇게 세 번을 띄어서 부르죠. 세 번을 음의 걸음으로 부르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
둘, 셋 해서 삼음보라고 합니다. 이런 고려 가요는요, 이렇게 삼음보가 기본이에요. 왜냐면 삼음보가 가장 부르기 쉽기 때문이죠. 아까 말했죠. 바로 평민들이 부르는 민요적인 시가라고. 그러니까 평민들이 부르려면 아무래도 부르기 쉬워야겠지. 부르기 쉬운 음보가 대부분 삼음보였기 때문에 삼음보라고 한다면 민요적인 특징을 가장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려 가요의 형식적인 특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분 후를 생각하셔서 3자인 삼음보가 기본 음보이며 또 연으로 구별되는 분연체 여기 나와 있죠. 분연체 이게 바로 3분 후에서 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이 나눠진다는 거야. 분연 분리가 된다고 연이 분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1년 있고 후렴구 있고요. 2년 있고 후렴구 있고요. 3년 있고 후렴구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연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알겠죠? 이런 거를 분연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분절체라고도 하죠. 이렇게 나누어지니까요. 알겠죠? 자 이런 형식으로 가문과 리듬감을 일으키는 또 후 3분 후에서 후 뭡니까? 바로 후렴구가 발달이 되었다. 아까 뭐라고 했죠? 분연체라고 했죠? 연을 구분할 때 뭐로 구분을 합니까? 바로 중앙에 있는 요렇게 끼어있는 요렇게 끼어있는 요렇게 끼어있는 후렴구를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삼음보라고 했죠? 삼음보라고 할 때 글자 수가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지만 보통 글자 수만 볼까? 하나, 둘, 셋, 세 개. 글자 수 볼까? 하나, 둘, 셋, 세 개. 글자 수 볼까? 하나, 둘, 두 개죠? 그래서 이런 거를 3, 3, 2조라고도 하고 글자 수를 가지고 요 글자 수가 계속 반복이 된다고 했죠? 반복이 되는 건 뭐예요? 운율이라고 했죠? 글자 수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운율이기 때문에 음수율, 음수 숫자예요. 숫자로 만들어내는 운율이다. 그래서 음수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3, 3, 2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가요를 공부하다 보면은 뭐 여음구, 후렴구, 조음구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고려가요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3분 후에서 분연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후렴구가 끼워져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후렴구가 뭔지 여음구가 뭔지 조음구가 뭔지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후렴구는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반복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노래 부르다 보면 뭐 I love you 뭐 무슨 노래는 I love you 무슨 노래 I love you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후렴구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반복이 되고 똑같은 자리에 반복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정도 노래 가면 I love you 나오겠구나. 이 정도 노래 가면 I love you겠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통일감을 주기도 하죠. 규칙성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후렴구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반복이 되는데 똑같은 자리에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음구는요 조흥구라고도 하고 흥을 돋우는 말이에요. 여음은 남는 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뭐 가시리 있고 나난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나난 같이 어떤 이제 흥을 돋우기 위해서 남는 음을 거기다 붙여주는 거죠. 근데 후렴구는 반복이 되고 똑같은 자리에 반드시 반복이 되면서 통일감을 주는 규칙성이 있지만 여음구는요 그런 규칙성이 없어요. 구칙성이라고 썼네. 구칙성이 아니고 규예요. 그래서 규칙성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흥을 돋우기 위한 모든 그런 말들을 여음구, 조음구라고 이렇게 크게 본다면 그 안에 규칙성이 있는 반복되는 말을 후렴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후렴구는요 이런 여음구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뭐 구분해봐라 뭐 이런 건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뭐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도움은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작품을 볼게요. 대표적인 작품에는 첫 번째 가시리가 있습니다. 자 가시리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평민들이 불렀죠. 민요적인 얘기예요. 어려운 거 못 불러요. 사랑이나 이별 같은 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부른다고요. 가시리는 뭘까요? 떠나는 임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내용이에요. 가지 마세요. 갈 거예요. 막 이런 내용. 자 동동이라는 것은 월별로 그러니까 1월 달에 어떻고 1월 달에도 나는 당신이 그립다고요. 2월 달에도 당신이 그립다고요. 3월 달에도 당신이 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월별로 자연의 모습이나 세시 풍속에 따라서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죠.
자, 그 만전초용 별사는 뭘까요? 자, 내용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남녀의 애정을 솔직하고 대담하게 담아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야단 얘기예요. 알겠죠? 남녀의 애정을 담아냈는데 야단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남녀의 애정을 담은 노래. 자, 그리고 서경별곡은 뭘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서경은 평양이 되는 겁니다. 평양에 있는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부르는 이별의 노래예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요. 막 이런 노래. 자, 그리고 정석가 역시 이거 뭐겠습니까? 이것도 사랑을 읊은 노래겠죠. 하지만 이거는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맹세하는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서경별곡과 좀 연관이 있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것도 사랑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청산별곡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는 노래가 약간 청산별곡 같은데, 보시면 힘든 현실을 피해서 이상향을 그리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나는 산으로도 가고 싶어. 나는 바다로도 가고 싶어. 일단 지금 현실 너무 싫어. 바다로 도망갈 거야. 산으로 가버릴 거야. 이런 내용이 바로 청산별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어려운 막 그런 유교적인 윤리 이런 거 담고 있지 않죠?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나 너무 힘들어 하는 삶의 애환 같은 거를 담고 있구나. 왜냐면 평민들이 불렀기 때문에 어려운 건 못 불러요. 자, 그럼 볼게요. 자, 표기 방식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표기 방식 아주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또 고려 가요의 특징이기도 하고 한번 볼까요? 자, 표기를 어떻게 했을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때는 고려 시대였죠. 고려 시대 때 아직 우리가 표기할 수 있는 글자가 있었나요? 우리가 말은 있었지만 말은 어찌고저찌고 해서 말은 있었지만 우리가 뭐가 없었다. 아직 글자가 없었죠. 나란 말씀이 등기게 나라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훈민정음은 조선시대나 가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고려시대 때는 아직 말은 있지만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땠을까? 그냥 노래가 우리 글이 없으니까 구전됐을 뿐이겠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서 드디어 한글 창제 이후에 한글이 창제됐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까요? 자, 조선이 열렸어요. 자, 고려가 끝났어요. 조선이 열렸어요. 자, 그러면 뭘 해야겠죠? 예약을 정비하고 이제 궁중에서 노래를 부르고 이런 식으로 축제를 할 때 쓸 노래가 필요하겠죠. 조선이 새로운 나라가 열렸으니까요. 송축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노래를 지금 쓰려고 하니까 조선이 인제 생겼어. 그럼 노래가 갑자기 만들려고 하니까 없어요. 근데 우린 지금 행사를 해야 돼. 노래가 없어.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바로 전시대였던 고려시대의 노래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축제 때 쓰면 되겠구나. 약간 각색을 해서 써보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렇게 궁중에서 쓰는 노래로 이제 써야지라고 하는 거, 궁중 소각으로 쓰기 위해서 앞시대에서 불리었던 바로 고려시대 때 그 고려 가요를 가지고 와서 채택을 해서 부르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채택을 해서 불렀기 때문에 바로 이제 조선시대 때 드디어 한글로 기록이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 한글로 기록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궁중에서 쓰는 음악으로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아까 뭐였어요? 저 고려시대 때 불렀던 노래 중에서는 만전주인벼사나 뭐 이런 노래들처럼 야해 막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궁중에서 우리 축제 때 써야 되는데 그런 엄숙한 자리에서 부를 수가 없죠. 더군다나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들은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삭제가 되기도 했답니다. 어떤 잣대를 들이댔냐면요. 바로 남녀상열지사라는 기준을 가지고 와서 삭제를 했어요. 자, 이걸 해석해보면 남자, 여자가 서로 있으면 기쁘다는 뜻의 노래랍니다. 그렇죠. 기쁘다는 뜻의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남녀가 함께 있으면 기쁘다. 그게 뭐예요? 야단 얘기죠. 서로 사랑에 빠지고 야한 얘기인데 이런 게 너무 노골적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 고려가요 민중들이 불렀기 때문에 평민들이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좀 정제된 표현이 쓰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건 너무 야해 하고 삭제했다. 그 기준이 바로 남녀 상열지사라고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야단 얘기예요. 너무 좀 넣기는 좀 어려웠다. 우리한테 조금 저속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궁중의 소각으로 채택이 되면서 당연히 어때요? 궁중에서 부르는 노래로 바꾸면서 임금에게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송축의 노래가 송축의 의미가 새롭게 추가가 됐겠죠. 그래서 갑자기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가시리 입고 오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는 사랑의 노래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후렴구에 위증질과 태평성대 우리 태평성대 뭐 이런 노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구절에 태평성대가 뜬금 사랑 노래인데 무슨 갑자기 태평성대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야. 자, 태평성대는 바로 송축의 내용이죠. 그렇죠. 조선시대가 열렸으니까 태평성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왜? 왜냐면 이것은 궁중소각으로 채택되면서 이런 식으로 각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갑자기 뜬금포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된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다 했네요. 자,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어디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자, 악장가사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사집에 기록이 되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죠, 악학개범 역시 이렇게 궁중음악 같은 뭐 당악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담아놓은 음악집. 그리고 악장가사, 악학개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있을까? 시용향악보 이렇게 시용향악보 이런 이런 악보, 아시겠죠? 이런 악보들이 실려 있는 곳에 이제 실리게 되었구나. 조선시대에 와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 두세요. 악장가사, 악학개범, 시용, 항약보 등의 기록이 돼서 전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고려가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갈래 공부는 잘 됐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서경별곡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